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 모당 선생을 중심으로 한 대구 유학에 대한 그 사상적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요거 잠깐 봐보시죠. 요거는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요. 아마 앞에 그 강의를 계속 들으셨으면 아실 겁니다. 구본욱 그 선생님께서 정리를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세대, 지금 현재 대구 지역 유학자를 나누면 보통 1세대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분이고, 아마 저는 이 세 분, 이쪽 분들은 사실은 타 지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요 세 분이 주로 활동을 했던 것 같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요 두 분은 이제 그 퇴계 선생님을 사숙한 분들이고, 요분이 이제 퇴계의 그 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딱히 뭐 이야기를 할 거리가 그렇게 많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요쪽입니다. 2세대. 그래서 오늘은 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세대 분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기록으로 남아있는 분들은 지금 보고된 바로는 265분의 명단이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1세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도입기라고 볼 수 있고요. 2세대는 이제 성장기라고 본다면 3세대는 안정기입니다. 대구 지역 유학의 안정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3세대에 계신 이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오히려 다시 이렇게 올라갔을 때요. 이렇게 갔을 때 이분들과의 연구가 또 어떤 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해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활용한 이 자료는 지금 현재 제가 그 접한 자료 요 두 개입니다. 선생 문집과 모당 일기. 제가 오늘은 관련되는 서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제가 생략을 하고 사상 부분만 좀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 대구 지역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한강 정구 선생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간다면 퇴계학이죠.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 지역 유학을 본다면 바로 이 한강학파 또는 한강학의 전파 과정에서 대구의 유학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고 설명도 아마 그쪽으로 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된 생애 이런 부분들은 앞에 선생님들이 좀 이야기를 다 하셨던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학문적인 부분만 이렇게 좀 찾아본다면 일단 이분 대체로 그 어린 나이에 그 흔히 다루는 책들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저쪽 예안이라고 다루고 밑에라고 다루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비슷한데 대구에 있는 유학자분들도 비슷하십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소학이 되겠죠. 소학. 그 다음에 대학. 이렇게 이분도 마찬가지 똑같이 소학과 대학을 어릴 때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체로 초학자들이 공부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눈에 띌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바로 이제 과거 시험을 보시면서 나름대로 벼슬길에 대한 이제 희망을 갖고 계셨겠죠. 이거를 이제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벼슬을 그만두고 학자로서의 길을 가게 된 결정적인 그 인연이 뭐냐면 저는 바로 이 세 번의 만남, 세 번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 앞에 구본웅 선생님께서 많이 이야기하셨던 이 정경창 선생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게 그 프린트물에도 나옵니다만은 14살 때, 그러니까 부친의 권유로 정경창 문화에 나아가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부친의 권유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퇴계의 문인이라는 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계의 문인이다. 그러니까 이 대구만 하더라도 퇴계의 그 학풍 내지는 퇴계에 대한 흠모가 상당했다는 거죠.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퇴계에 대한 흠모,
또는 퇴계에 대한 학풍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여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지역이 참 독특한 것은 난명에 대한 것도 있어요. 예, 난명에 대한 어떤 그 흠모나 또는 학풍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들도 나타납니다. 이게 나중에 내암 정인홍 사건이 뒤에 나오는데 혜택 변척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 대구 유학자들 사이에서 이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복을 받은 곳이죠. 위로는 퇴계의 학풍이, 밑으로는 난명의 학풍이 전승되고 있는 이 지역, 이 점이지대. 여기 있는 학자들은 사실상 위로 가기도 쉽고 또 아래로 가기도 쉬운 겁니다. 예. 또 이 강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강이 가지고 있는 또 독특한 매력이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 지역은 참 그 보면 볼수록 좀 매력적인 곳이긴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부친 또한 이제 이 뭡니까 학문에 연원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학통과 이제 도통이라고 말하면 결국은 이제 이분에게 간 거는 부친이 권유를 했던 거는 학통, 학통의 그 근원이 이분한테 있기 때문에 가서 배우면 분명히 퇴계학에 대한 핵심적인 걸 배우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문화에 나아가서 공부를 배우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주로 다루었던 책이 이런 책들입니다.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책들을 보시면 뭐 소학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여기에 있는 유학자만은 아니죠. 모든 유학자라고 한다면 소학은 기본적으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거 두 가지 책, 심경이라는 책과 근사록이라는 책, 이 두 책이 이제 눈에 좀 띄입니다. 이게 뭐냐면 심경이라는 책은 이제 두 부류를 좀 생각을 하시면 심경이라는 게 있죠. 진덕수가 진덕수가 편찬한 심경이라는 책이 있고 그다음에 정민정이라는 분이 여기에다가 주를 갖다 붙였어요. 그게 이제 심경부주가 됩니다. 이 심경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상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수신지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심학과 관련이 있는 거죠. 퇴계 선생께서 50대 이후에 그 고본 기대승과 사단 칠정 논쟁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돌아가시기 전 1570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60 이후에 어찌 보면 본인의 학문의 가장 최정점이기도 하지만 이제 말년으로 가는 이 시기에 붙들어서 이걸 놓지 않았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죠? 소학과 같은 그런 굉장히 소중한 책으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정구 선생도 이 심경이라는 책을 전승하듯이 심경발휘라는 책을 편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사록은 주의죠. 주자 선생과 여조겸 친구분이시죠. 그 두 분이 어찌 보면 이제 북송시대의 그 유학자들의 한 말입니다. 말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성리의 어떤 뭐랄까요. 그 정리한, 일종의 이제 서머리한 그 책이 바로 근사록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성리학을 공부하려면 이 책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필독서로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근사록입니다. 그래서 이 세 책을 본다는 것부터가 약간 아무래도 이 퇴계 학풍의 어떤 그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들고 아마 이게 이제 한강 정구 선생과의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건 뒤에 가서 한번 소개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소학은 이제 여기에 적혀 있다시피 그 사람됨, 인간다움 이런 것들을 익히는 중요한 책으로 인식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말한 게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유학자들 다 이렇게 소학에 대한 그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같은 그 대구 이 또 낙동강 중류 지역에 있는 분들은 한원당 김경필의 그 훈풍 있죠. 또 특히 이제 그 한강 정구와의 관계,
그 관계에서도 이 소학이 중요하게 자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요거를 좀 주목하는데요. 심경이라는 거 요거하고요. 요 소학과의 관계. 예. 그리고 이 소학과 만약에 심경만 있었다고 한다면 또는 소학만 있었다고 한다면 글쎄요. 의병 활동의 어떤 그 내용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빈약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책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고 강독의 대상으로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뒤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시라든가 글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글을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제가 인용을 해놨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알고 가시죠. 많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일반적인 선비 또는 유학자라고 한다면 이 수기치인이라는 이게 거의 목표죠. 수기치인이라는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기는 이제 몸기자로 돼 있는데 결국은 이제 내 몸을 닦는다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닦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수심이라고 봐도 됩니다. 수심. 예. 그러니까 나의 그 마음 이걸 이제 본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양명학에서 본심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본바탕, 예, 적자지심 이 정도의 마음을 닦는다라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수기가 되어야지만이 치인 이제 벼슬 게 나가서 이제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수기는 기본이 되고 치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인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비라든가 유학자들의 그 출발은 항상 수기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 사람의 그 학문적 완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치인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에 대구 지역은 퇴계학의 어떤 그 잔영으로 본다면 예, 치인이 아니죠. 치인이 아니라 바로 이 수신. 예, 수기, 이걸 수신지학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수기지학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예, 이 수신지학에 굉장한 방점을 찍어서 노력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손천울 선생, 모당 손천울 선생이 그 정경창 선생에 대한 그 이야기를 쓰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생이 이래 했다 이런 걸 이제 쓰신 기록인데 여기에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요걸 보셔도 되고 요걸 보셔도 됩니다. 이걸 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이 첫 번째 평생 이 개동 정경창 선생이 평생을 근근성실 이 근근성실 끊어야 됩니다. 끊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근근성실 이 네 글자를 본인의 좌우명이라고 봐도 됩니다. 좌우명으로 삼았다. 예. 이 첫 번째 근자는 뭡니까? 뭐죠, 이게? 부지런한 거죠. 예, 부지런한다. 두 번째는요, 삼가다. 예. 예. 항상 조심하는 거죠. 예, 삼가는 게. 그렇죠? 세 번째는 뭡니까? 정성스럽게 하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성스럽게 한다. 예. 그 다음에 실은 뭘까요? 진실되게 하는 거. 예. 진실되게 하는 거. 이 네 글자를 이분이 평생을 가지고 자신을 어떻게 성찰의 도구로 삼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세요. 요게 있죠? 예, 요게 있습니다. 48자를 걸어두고 항상 스스로 점검해 심신의 안과 밖에 경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 예, 없게 했다. 없게 된다가 아닙니다. 없게 했답니다. 예, 없게 했다. 경하지 않음이 없게 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이 네 글자로 본인의 그 좌우명을 삼았는데 이 네 글자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요거 정도 된 거죠. 경이라는 글자로 대치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성악십도의 1도부터 10도까지를 하나로 논어에서 말하는 일이관지라는 말로 표현해서 하나로 꿰뚫어서 말하라 하면은 예. 이 경 한 글자로 끝납니다. 경 한 글자로 끝납니다. 퇴계 선생님이 이미 해놓을 말, 특히 가령 이런 말, 경, 마음 공부 다 이야기해 놓으셨다는 거죠. 성악십도 봐라.
거기 완벽하게 다 돼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걸 어떻게 하면 체화, 몸으로 실천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개동 선생은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이고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였던 모당 선생이 그거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는 걸 보면 아마도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도덕적 수양을 개동 선생의 학술적 핵심이라고 봐도 됩니다. 도덕적 수양.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경공부가 되겠죠. 경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은 바로 그 모당 선생이 아무래도 아직까지 벼슬에 대한 조금의 그 미련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에 있어서 글을 배우고 하지만 아직 그런 좀 마음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동 선생이 이 모당 선생에게 한 말합니다. 여기 이제 핵심은 바로 요거죠. 위기지학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은 다르지만 뜻은 똑같아요. 사실은 위기지학도. 자기의 그 완전함, 자기의 도덕적 완성을 이루지 않는다면 타인에게로 나아가도 똑같은 거죠. 자기가 완전하지 못하고 자기가 바르지 못한데 어떻게 타인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게 다른 말로 바꾸면 수기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과거 지약하지 마라 이런 거죠. 과거 지약이라는 건 학문이 아니다. 다만 뭐냐면 출세를 위한 뭐 그 당시에는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이 벼슬게 나아가는 거 밖에 없었으니까 결국은 네가 하고자 하는 게 사장학이고 그게 결국은 학문의 길이 아니라 그냥 벼슬길에 가서 그냥 나라의 녹봉을 먹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평생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삶이다.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냐? 정말 네가 그런 삶을 원한다면 가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바로 뭐냐면 위기지학을 하라. 그거 포기하고 이런 뜻이겠죠. 대놓고 포기하라 말을 못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라. 이 가르침 때문에 아마도 좀 마음적으로도 조금 결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성인지학 학문으로서의 완전함을 좀 이루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개동 정경창 선생 이후에 이제 그분과 가장 이제 가깝게 지냈던 분이죠. 이마 정사철 선생을 주선을 합니다. 이 정경창 선생이 주선을 해서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요게 1572년에 이분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두 분이 개동 선생과 이 이마 선생이 두 분이 어떤 학문적인 교유도 깊이 있었고 또 나누는 이야기들도 거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학문적 경향도 비슷했던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아마도 이제 나에게도 배우지만 저 선생한테 가가지고도 좀 더 다양한 것을 배워라 이렇게 주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세 차례의 그 만남을 가지면서 학문을 하게 됐는데 특히 이제 이 소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 배웠던 책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주자서, 그 다음에 심경은 아까 나왔던 그대로죠. 그 다음에 장제 서명, 그리고 네 가지 뭐뭐 하지 마라 하는 거죠. 사물잠. 이거는 원래는 정의천 선생이 썼던 글이죠. 물론 논어에 나옵니다. 논어에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성리학적 바탕으로 다시 이제 일종 각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의천, 정의라고 하는 분이죠. 그분이 쓰게 되고요. 나중에 미수 허목 선생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씁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네 가지 글이 전부 다 뭐냐면 성리학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앞에 개동 정경창 선생은 사실은 소학, 실천 중심의 어떤 학문을 지향했던 분이시라고 한다면 이마 정사철 선생은 여기 책을 가만히 보면은 성리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예가 깊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도대체 성리학적인 어떤 그 깊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지금 이 배운 공부, 이 그 두 분이 강학을 했던 내용을 보면 분명히 이 이마 선생은 아무래도 이 성리학의 성리설에 대해서 상당한 조예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 앞에 모당 선생이 앞에 개동 선생에게는 아까 실천, 소학 이런 어떤 수신의 문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천착했다면 이제 이분에게 있어서는 이 성리학에 대한 성리설에 대한 좀 배움을 깊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이마 선생이 이제 그 모당 선생을 이제 칭찬하는 글입니다. 보면 손모가 응시한 글을 보니 뜻이 발음을 얻었는데 이제 여기 중요합니다. 성리설, 그러니까 글을 보니까 글 쓴 거 보니까 참 잘 쓰고 아주 그 칭찬할 만한데 이제 성리설을 내가 들어보니까 성리설 또한 뭡니까? 정밀하지 않음이 없었다. 예. 이런 이제 어린 사람의 학술이 이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니 대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있잖아요. 요것만 봐도 이 두 분의 강학의 내용이 뭐였는가를 알 수가 있죠. 특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에 잠깐 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로 이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주자서, 주자의 편지에 나와 있는 주자학, 성리학에 대한 토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이 갑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거죠. 이미 모당 선생은 이마 선생한테 왔을 때는 이미 뭐가 됩니까? 성리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각에는 이루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루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자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벽한 입지에 이르렀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어린 사람이 이러한 경지에 이르다니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거 보면 이게 과장이 아니라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자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이분의 나름대로의 탁견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듣는 순간에 이마 선생이 이제 기가 막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 것들을 남겨두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남은 역시 이제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바로 정구 선생이신데요. 이분을 처음 만난 거는 잠깐 만났어요. 잠깐 장인 1571년에 19살 때 장인 장례식 때 만나게 되는데 이때는 그냥 뭐 약간 스쳐 그러니까 인사 그러니까 어린 이제 사람 배운 사람이니까 인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잠깐 서서 뭐 이렇게 몇 마디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뭐 깊이 있는 이야기가 오고 간 건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때에 한강 선생이 이제 이야기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 뒤에 잠깐 먼저 볼까요? 요 이야기를 하셨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연보에 보면. 자,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은, 보시죠. 독서는 많이 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다만 정밀하게 하고 익숙하기를 바라야 한다. 익숙하지 못하면 그 의리를 얻을 수 없고 정밀하지 못하면 그 이치를 살필 수 없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다독을 하라는 게 아니고 뭐죠? 정독이나 숙독을 하라는 거죠. 아주 깊이 있는 걸 하라.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부의 가장 중요한 방법인 독서의 방법을 설명하신 부분이 여기 해당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는 19살에 아직까지 공부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구 선생이 이렇게 말을 한마디 조언 삼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개동 선생이나 아니면 이만 선생 거기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중간에 뭐 뵐 기회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1602년에 바로 이 한강 선생을 찾아가는데요. 이때가 이제 한강 선생이 또 다행히 이제 그 충주 목사를 하다가 잠시 이제 약간 몸이 좋지 않아서 휴가차 지금 한강 정사에 와 있던 요때입니다.
참 타이밍도 딱 맞죠, 그죠? 요때 이제 이 모당 선생이 찾아가죠. 가서 한강 선생을 만났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낙제 서사원 선생과 함께 계속 이 공부처죠. 공부하는 곳을 도는데 계속 만남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1611년 회태 변척, 그다음에 1615년 남명 문묘종사 상소,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상 어찌 보면은 이 대구의 유학을 양분했던 낙제 선생파, 그다음에 모당 선생파가 사실상 약간의 균열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은 혹시 아시나요? 혜택 변척에 대한 사건은 아십니까? 이 사건은 일단 이제 이런 거죠. 오현 문묘종사, 오현 문묘종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퇴계하고 해제 이연적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그 남명 조식도 넣자. 한데 이제 안 되거든요. 그 남명 조식은 탈락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내암이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저 퇴계 선생하고 저 회제 선생이 반대를 했을 거다. 특히 퇴계 선생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이게 무고하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이 내암 선생이 그 무고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글을 쓴 게 이게 혜택 변척이고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유생들 한 500명, 600명 난리가 나죠. 다시 이제 또 발을 제기하고 그래서 이제 한때 논란이 되었었는데 대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모당 선생은 내암 정인홍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어찌 보면 한강 선생의 입장에 서서 내암을 굉장히 막 쏘아붙입니다. 쏘아붙여서 저런 인간은 우리가 상종할 수 없다 할 정도로 굉장한 비판을 해요. 그런데 같이 이제 동조해주기를 바랬던 서사원 선생은 유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독촉을 해요, 모당 선생이. 아니, 그렇지 않느냐. 한번 봐라. 아니, 우리 퇴계 선생이 뭐가 잘못된 거냐. 한강 선생 또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건 없다. 하지만 내암 선생을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딱 선을 그어버려요. 낙제 선생이 딱 선을 그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입장에서 두 분만의 갈등이 아니고요. 그 밑에 있던 대구 유생들도 서서히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서서히 갈라지게 됩니다. 일단 이런 과정에서 한강 선생과의 관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때 이야기고요. 요거 한번 보실까요? 한강 선생의 문화에 있으면서 선생과의 있었던 이야기들이 쭉 남아져 있는데요. 요거 한번 그냥 쭉 보면요. 이거는 딴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요게 제가 적어놨는데 성찰, 그죠? 자신의 매 하루마다 자신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태도를 늘 성찰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나라 무공의 90세 되는 애 어깨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반성, 성찰의 시고요. 주나라 무왕의 10세제 단서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원래 강태공이 주나라 무왕에게 준 글이죠. 그래서 늘 이제 마음으로 도덕적 수양을 하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글인데, 이거를 받았다. 그래서 비록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는다 해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성찰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런 맥락은 이제 퇴계 선생에게도 많이 보이죠. 퇴계 선생이 즐겨 썼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적 역구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여 끊임없이 힘써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성취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에 어떤 깨달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없다. 하루하루 매 순간 노력하고 성찰하는 가운데에서 스스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죠. 마치 이렇게 비유를 하면 어떨까요?
낙수 이렇게 잠궜는데도 이게 그 낙수 물이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대야가 있다고 했을 때 언제 이 물이 대야를 다 채울 수 있을까? 참 서글프죠. 그런데 잠시 잊고 어디 갔다가 이렇게 아니면 그 다음날 갔다 또 보니까 어느새 차가지고 이게 넘쳐난단 말이죠. 막 넘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한 방울 한 방 이거 어느 천재 다 담을까 생각했었는데 어느새 그거는 뭡니까? 넘치다 못해, 다 담기다 못해 넘쳐가지고 막 흐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퇴계 선생의 진적 욕구라는 거. 공부는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퇴계 선생이 그대로 또 한강 선생이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죠.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상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일단 여기 프린트물의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당 선생도 마찬가지 사상과 관련된 직접적인 응축된 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모당 선생의 시를 이렇게 쭉 보니까, 특이한 어떤 구절들이 눈에 보여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태극과 인의 문제, 칠정의 미발과 이발의 문제, 왕도와 폐도 문제, 이런 것들을 시에서 다루고 계세요. 그러니까 글로 남겨놓는 건 없는데 시에서, 응축된 시에서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을, 자, 태극의 문제, 인의 문제, 칠정의 미발, 이발 문제, 왕도, 폐도의 문제는요, 성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분명히 이제 모당 선생이 본인의 입장이 있었다는 거죠. 입장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들추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 이런 맥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게 시막, 퇴계 선생님의 시막, 요 부분 있죠. 퇴계 선생님의 이제 학문적 종지를 보통 이제 시막이라고 많이 규정하는데 그 시막의 핵심적인 부분은 심경부주를 굉장히 높였다라는 겁니다. 정민정의 심경부주라는 책,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 공부의 필독서다. 그래서 이 책에 완전히 옹축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였던 금계 황준양과 올천 조목 선생이 여기에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민정이라는 사람의 인간됨, 이분이 이제 보니까 기록에 보니까 이 과거 시험 문제를 팔아먹고 뭐 이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심경부조라는 이 책에 보면은 약간 양명의 기절, 그러니까 육상상이라고 하는데 양명학적 기질이 좀 녹아 있는, 또는 양명과 주자의 색깔이 이렇게 겹쳐 있는 주륙이라고 하는데, 주륙화해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성격에 있는 인물들의 글들도 같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선생님 위험합니다. 정민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믿을 게 좀 못 되고, 이 책 또한 약간 좀 우리가 주자학 이외는 다 이단으로 배척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혐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해요. 하니까 퇴계 선생님이 처음에는 당황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걸 못 받는 거죠. 모르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이 워낙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고심과 고심을 한 끝에 이거에 대한 글을 쓰시죠. 바로 심경후론이라는 글을 써요. 심경후론이라는 글을 쓰면서 뭐냐면, 정민정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부분은 맞아. 내가 미처 확인을 못했지만 그런 부분이 뭐 있어서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나 이 책은 그렇지 않다. 이 책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북송시대의 유명한 유학자들, 특히 주자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니까 약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징이라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건 있지만 대다수가 우리가 존경해야 할 북송시대의 유학자들의 글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될 게 없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그냥 아예 못을 박아버리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의 의구심이 사라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않고 계속
거기에 대한 조금 뭔가 찝찝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대표 제자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막내 뻘에 해당하는 분이시죠. 이 한강 정무 선생이 제가 보기에는 금계 황준양이라든가 월천 조목 선생의 의견을 10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분이 이 심경부주라는 책을 완전히 뜯어고칩니다. 어떻게 뜯어고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심경이라는 책은 진덕수라는 사람이 편찬을 했고요. 부주를 이제 정민정의 사람이 했는데 심경은 그대로 둬요. 심경은 그대로 둡니다. 두고 이 부주를 완전히 싹 다 뜯어고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양명학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제거해버립니다. 온리 그냥 이제 주자학자로 우리가 확인되는 사람들의 주만 남겨놓고 다 싹 없애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구절인데, 주에 보면, 퇴계 선생님의 말년, 그러니까 퇴계가 아니고요. 주자 선생님의 말년 정론이라고 하면서, 원래는 이분이 이제 경전 공부죠. 예, 견물치지라고 하는 경전, 독서 경전 사물 공부, 이거 하나고, 마음 공부. 예, 이거를 존덕성 공부라고 하고요. 이거를 도문학 공부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주자는 병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새의 두 날개, 수레의 두 발기처럼 그 병행을 원하셨어요. 주자 선생은. 그런데 이분이 말년에 가서는 존덕성, 마음 공부로 기울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한강 정무 선생이 완전히 싹 뜯어고치면 다 없애버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거 거짓말이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를 강조했냐면 존덕성 공부를 이야기하면서 도문학 공부를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그러니까 도문학 부분에 있어서의 줄을 더 보강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존덕성에 있어서 경공부 아까 나왔죠. 그 경공부를 굉장히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줄을 갖다 붙입니다. 기존에 없던 줄을 많은 부분 이제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갖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퇴계 선생님이 존모했던 심경부주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심경이라는 책이 등장하고 이게 바로 심경발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심경발이라는 책은 이후 정무 선생 사후에 영남 계열의 유학자만 보는 게 아니라 기호 계열의 유학자들도 애독하는 그런 대표적인 심경 관련 책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책이 이제 왜 제대로 연구가 안 되냐면 이분의 글이 없어요. 전부 다 뭐냐면 남의 글을 이렇게 편찬한 겁니다. 그 중에 딱 뒤에 가시면 이렇게 원래 본문이 아니고 위에 살짝 뭐라고 적어 놓은 게 하나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그 정도 약간 이렇게 부기해 놓은 거 말고는 전부 다 이 한강 선생의 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 학자들의 글을 그냥 인용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편찬의 의도는 알 수 있지만 서문이 있으니까요. 의도는 알 수 있지만 그 안에 나오는 이분의 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분의 편찬의 의도를 읽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강 선생의 그 학문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단순하게 그냥 퇴계, 전국 이렇게 일방향으로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이렇게 주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여기다가 퇴계 선생을 안 쓰고 남명 선생을 써서 이렇게 보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를 계승했느냐 이거죠. 말을 바꾸면 퇴계 선생에서 일로 갔느냐 남명 선생에서 일로 갔느냐 이것만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이분이 성주에 계셨는데 또 대구에도 오셨죠. 이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은 과연 누구를 계승하고 싶었을까? 네.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퇴계의 학문이 이 사람한테로 퇴계의 학문이 갔느냐, 남명의 학문이 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주가 돼야 되는 거죠. 한강 선생이 주가 돼서 이 사람은 도대체 자신의 그 위치에서 어떤 학문을 계승하고 싶었는가? 그러면 답이 나와요. 어떻게? 둘 다죠, 뭐. 또 이분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대곡 성운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대곡 성운도 굉장히 이분이 존경했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게 보면 퇴계와 남명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분에게 영향을 준 것은 굉장히 다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곡 성운까지 합친다면 세 분이 여기에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분이 더 있어요. 그 성주에 있을 때 성주 향교에서 배우신 분이 있어요. 예, 갑자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분하고 네 분이 사실은 이제 이분과의 그 학문적 교류 속에서 저는 영향을 받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술적으로 이분과 또는 남명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네 분의 사상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 정리한 분이 저는 한강 정무 선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다면적인 요소들이 바로 그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줘서 제자들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가령 지금 여기에 우리 대구 지역만 이야기했을 때 이런 분들이 있지만 이제 한강 선생과 연결되는 인물들이 좀 있죠. 요 한 분은 뭐냐면 바로 그 인동장씨 여헌 장영광. 예. 그 뭐 이제 뭡니까 조카 사위인데 사실은 뭐 조카 사위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이 친척 관계가 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그 장영광 선생은 이미 그 지역에서도 알아주는 학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 인척 관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학문적인 교류는 그런 인척 관계를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있었다. 그래서 이분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헌 장영광 이런 관계 그리고 또 이 여헌 장영광하고 이 낙제 서사원하고 손철우 선생이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예, 특히 또 여기에 대구에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분들하고 뭐 뱃놀이도 하시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셨고 뭐 나중에 한강 선생님 돌아가시고도 마찬가지죠. 예, 굉장히 좀 가깝게 지냈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말년에 이 한강 문화에 있었던 분인데 미수허목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수허목. 예. 이 미수허목이라는 분이 여기에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오셨죠. 오셔가지고 이제 유명하다고 하니까 또 퇴계 문화의 직전 제자라고 하니까 와서 배우고 3년 채 안 배웠죠. 예. 그냥 돌아가시는데 그 미수허목 선생이 누구냐면 바로 그 예송 논쟁 과정에서 남인의 거두였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서인과 대립을 펼쳐가지고 이제 뭐 1차, 2차 하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보면 남은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는데 이 미수허목 선생을 왜 강조하냐면요. 요렇게 그러니까 앞에 그 영남 남인 여기서 요 제자 중에서 사실은 서예 유성룡 선생 쪽은 어디로 갑니까? 상주로 가죠. 상주. 그리고 학봉 김성일 선생 이쪽은 뭐냐면 예안 쪽에 있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월천 정목 선생은 제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 예안 지역입니다. 많지가 않지만 우리 학봉 그 계열 이쪽이 이제 좀 번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계열은 이게 이제 낙동강 중류 지역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여헌 장영광 선생도 있지만 미수허목 선생이 그 서울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이 미수허목과 관계를 했던 사람이 백호윤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백호윤우. 그 다음에 또 한 분. 바로 매산 이하진이라는 분이 계세요. 매산 이하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까 제가 언급했던 분이죠. 성호 선생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분이 절친한 친구였어요.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면요. 바로
북인계 사람들입니다. 북인계 사람들이 내암 정인홍 때문에 박살이 나고 두 파로 갈라져요. 소북파와 대북파로 갈라지는데 바로 이 소북파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 갈라지는 이유는 이겁니다. 끝까지 나는 북인으로 살게 하는 파가 있었고, 한쪽은 나는 그래도 정치적 입지를 굳힐래라고 해서 남인에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소북 계열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북인계 남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북인계 남인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실학파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은 여기에서 비롯된 이 학파적 흐름이 결국은 조선 후기의 실학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한강, 퇴계 선생을 이어가서 한강 선생의 이 문화는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학봉이라든가 서예 선생이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스펙트럼이 훨씬 넓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학봉 선생보다는 서예 선생 쪽 계열이 조금 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은 뭐냐면 변화의 폭이 굉장히 넓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보 보수 이런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제 그 개항기 쪽에 가게 되면은 위정척사파라든가 개화파라든가 이런 분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형성이 되는 거죠. 예. 하여튼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 맥락에서 이 문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분의 이제부터 이제 하나씩 이렇게 글만 쭉쭉 읽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 드리는 것은 모당 선생의 글입니다. 예. 근데 약간 단편들입니다. 단편들.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이 내용을 종합하면 이분의 학문적, 사상적 특징이 조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학문은 본래 단서가 있다, 실마리가 있다는 거죠. 실마리가 많은데 먼저 위태하고 은미함을 살펴야 한다. 위태하고 은미하다라는 요 말을 좀 주목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바로 요게 보이십니까? 여기에 바로 이제 요순 간에 주고받았던 16자 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도심, 유미, 인심, 유위, 유정, 유일, 윤직걸중 이 16자. 이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도심이라는 거, 이게 도덕적인 마음이죠. 도덕적인 마음은 뭐죠?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희미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심, 이거는 인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욕,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은 뭡니까? 위태롭다는 겁니다. 위태롭다. 그래서 뭡니까? 유자는 이거는 해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해석을 한다면 오직 이런 의미가 되는데 해석 안 하고 그냥 정일, 정신을 하나로 집중하는 거죠. 해서 뭡니까? 그것을 꽉 잡아야 된다는 거죠. 정신을 한 곳에 딱 집중해서 그 정신을 딱 잡는 거죠. 그게 윤직걸중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경공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경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세요.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있다면 그 결과는 천리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기미, 그 선과 악의 그 기미죠. 그 기미를 반드시 살펴서 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치영이라는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말에서 얻지 못하면 마음에서 구하지 말라는 불가하다는 뜻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선생이 말은 마음의 소리이다. 말에서 얻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는 곧 마음에 밟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이니 마음에서 구한 후에야 말에서 얻음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요 이야기입니다. 맹자에서 나오는 부동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심.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하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고요히 발음을 얻지 못한다면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말 또한 그렇다는 겁니다. 말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공부가 얼만큼 중요하니까 그 마음의 공부를 통해서 말과 행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그런 말이 있었죠. 안과 박, 심신의 안과 박을 바르게 한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명덕이죠. 명덕. 우리 대학에 나오는 부분이죠.
예, 제명명덕 할 때 명덕. 자, 이거에 대한 질문인데, 여기 유시번이라는 분이 이 명덕이라는 것과 명명, 예, 이거는 천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천명을 밝힌다. 이런 것이 곧 명덕이다. 다만 아직 사람에게 부여하기 전을 가리켜서 명명이라고 하고 이미 사람에게 부여된 것을 가리켜서 명덕이라고 하니 중용에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란다. 천명지위성. 이거라고 한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성이 곧 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럼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요 명자는 밝힌다라는 뜻에서 똑같다고 보시면은, 예, 그 제명명덕이지 않습니까? 요 명덕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마음이죠. 마음의 본체, 성을 나타냅니다. 마음의 본체인 성. 그리고 이 명덕을 밝힌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본체인 성을 밝힌다. 다르게 의역을 하면 마음의 본체인 성을 바르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결국 그게 여기 성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명이라는 게 나오죠. 명이 결국 성과 연결시켜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덕을 밝힌다는 말은 내 마음에 있는 본성을 바르게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시인데요. 예, 뭐 중요한 것만 한 몇 개 그냥 찝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인간이 어떻습니까? 천지 가운데에서 가장 신령스럽다. 만물 중에 가장 빼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과 동물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십시오. 나의 마음 또한 심하니 맑고 밝은 바탕을 얼마나 잃었던가. 이 맑고 밝은 바탕이라는 게 결국 아까 말하는 부동심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맹자가 말하는 구방심이라는 거죠. 예, 놓아버린 마음을 구해야 된다. 예, 흩어진 마음을 구해야 한다는 구방심. 예,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이분이 이제 늘 마음에 새겨두었던 성악 10도, 예, 10도 가운데에서 수쿵야매 잠도에서 나오는 구절,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늘 마음에 성찰을 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시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사람은 어두울 때 감정을 소홀히 하지 않는 이가 드물다라고 돼 있죠. 사람은 어두울 때라는 말은 뭐냐면 어찌 보면 다르게 말하면 혼자 있을 때, 예,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홀로 있을 때 삼가한다 할 때 신독,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도 밝으나 어두우나 본심을 간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또 본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학이라는 게 이제 가장 실천 공부죠. 실천 공부. 하학 상달 이야기할 때 실천 공부 이야기하면서 수신의 법, 수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도 보시면 수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가 미치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하니 하나의 경, 여기 경입니다. 하나의 경으로 모든 사특한, 그러니까 어떤 악한 마음을 다 이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함량하고 조존하는 법은 여기에 있느니, 요거는 이제 마음 공부죠. 마음 공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언행, 말과 행동에 허물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빠르게 봤습니다만 지금 모당 선생의 이 글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훑어보면 하나로 모아집니다. 뭐냐면 전부 다 뭐냐면 마음의 성찰 공부로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성리학, 다시 말하면 리기론 이런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예. 뭐 가령 리가 어떻고 기가 어떻고, 예, 리기의 관계가 어떻고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또 하나 성, 예, 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 잠깐 명덕 이야기할 때 나왔지 않습니까? 잠깐 나왔고 거의 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온리 뭐냐면 마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까 하는 성찰의 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부론이죠. 수양론이죠. 그거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강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날 뿐 그 외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르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의 그 발음을 얻기 위해서 수양한다, 성찰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천이죠. 내 개인의 실천입니다. 마음 공부도 실천인데 이거를 만약에 외향적으로 밖으로 분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건 어떻게 되죠? 바로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성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병 활동이라는 것도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태도.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이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이미 퇴계 선생님이 다 말씀하셨고 한강 선생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어떻게 하면 그 사상적인 것이 나에게 체화되어서 내가 온전히 그분의 뜻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가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도 끊임없이 성찰의 잣대를 들이대고 그리고 밖으로는 뭡니까? 이 사회 공동체에 있어서 지식인의 역할에 고민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분은 자기 수양을 계속하면서도 밖으로는 평시에는 그러니까 뭐 불화가 없을 때는 뭐합니까? 제자들을 양성합니다. 강학 활동을 하고요. 만약에 나라가 난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향병이 돼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왜? 이 지역을 지켜야 되는 소임을 다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나라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면 정치인들한테 욕만 하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취하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아닌 거예요. 나라가 힘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심지어 모당 선생도 그렇고 낙제 선생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이제 몸이 안 좋은데도 뭐 임준환 때는 그런데 정유전환 때 이런 데는 몸이 안 좋은데도 기꺼이 내가 할 수 있으면 나가겠다. 나가가지고 내가 싸우지는 못하겠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밑에서 뒤에서 뭔가 이제 뭐 조달금이라든가 이런 걸 모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소격서라든가 이런 이제 방을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을 또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나한테 그걸 시켜다오. 이런 식의 그 행동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아들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이제 그런 나라의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꺼이 나가라. 그리고 이제 이 애비도 나가겠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을 하는 걸 보면 이제 이분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사상인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수양에 대한 공부론에 좀 더 근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제가 수신지약이라고 했지만 이 말을 바꾸면 결국은 뭡니까? 이분들에게 관심은 공부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리학에서 말하는 것 중에 이제 핵심 말하면 공부론에 대한 입장을 이분들은 끊임없이 경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나중에 그 임진왜란 그 전쟁 이후에 통강을 부활시키면서 통문을 이렇게 작성했던 그 내용인데요. 뭐 이렇게 어떤 선비로서의 그 역할 이런 부분들을 쭉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한번 참고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